기원전 8세기부터 여러 도시 국가들 폴리스들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아테네, 스파르타 두 폴리스 대표적으로 배웠죠. 그죠? 아테네 민주주의였고 스파르타는 또 전혀 또 반대되는 느낌의 폴리스였죠. 완전히 그 군사 강국이었잖아요. 7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20살까지 군사훈련 마친 다음에 평생 60살까지를 군대에 복무해야 되는 그런 소수의 시민이 이끌어가는 아주 좀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가 스파르타였죠. 자, 근데 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이 폴리스들의 연합, 그리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가 큰 나라, 아케메네스 왕족,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죠. 그죠? 자,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왔어요. 그리스에서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침략을 막아냈죠? 이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죠? 그쵸. 마라톤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크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 군주가 쳐들어왔을 때는 스파르타의 300명의 정예 군대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그들을 막아냈죠. 물론 전멸을 당하긴 했지만.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네, 그리스 3단 노선 그 속도와 앞에 그 단단한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페르시아 큰 배들을 옆에서 막 부닥치는 그런 전술을 통해서 적의 배들을 다 침몰시켰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그런 어떤 속담을 그 역사에서 적절하게 이제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승리를 이끌었던 그 그리스 연합의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은 아테네였어요. 아테네가 이때부터 이제 주변 폴리스들한테 소위 말하는 삥을 뜯었다 그랬죠. 상납금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모은 그 금을 델로스 섬에다 저장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가 중심이 된 동맹 이름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불렀죠. 그죠? 근데 항상 아테네가 뭔가 독주해 나가는 데서 불만이 많았고, 아테네의 그 그리스 패권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폴리스는 스파르타였죠. 스파르타가 자기네가 있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여러 반 아테네 폴리스들을 모아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리스에서 내전이 벌어지죠.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페르시아 전쟁이 먼저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먼저예요. 페르시아 전쟁이 먼저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감히 아테네 아성에 도전을 내밀어 아테네가 훨씬 유리했어요. 일단은 많은 돈도 가지고 있었고 페리클레스라는 뛰어난 지도자도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 승리가 유력해 보였는데 전쟁 6년 만에 아테네에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페리클레스가 죽죠. 예. 뛰어난 지도자를 잃게 되면서 아테네는 점점 더 그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아테네의 장군으로 등장한 사람이 엄친아, 집안 좋고 얼굴 잘생기고 소크라테스에게 배웠던 제자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 그래서 시칠리아라는 곳에 원정을 갔다가 그 아테네를 배신했다는 역모 혐의를 받자 그걸 해명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적국이었던 스파르타에게 항복을 해버렸죠. 총대장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테네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다 스파르타에게 넘겨줬고 결국 승기를 잡은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최종 승자는 아테네 스파르타 어디예요? 스파르타가 이겼죠. 한동안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패권에 또 도전장을 내민 폴리스가 있었으니 그 폴리스가 테베라는 폴리스였죠. 이 테베는 이제 그 당시 그리스에서 유행하던 그 동성애가 조금 이제 특히 좀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테베는 네, 그 부대를 조직할 때 동성 커플로 된 부대도 만들었다 그랬죠? 신성 부대라고 불리는 이 부대원들은 전투에 자기 커플이랑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끈끈했다 그랬죠. 자기 전우조, 같은 파트너가 그냥 같이 싸우는 군인을 넘어서 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애인이 위험에 처해지면은 만약에 남자친구가 같이 이렇게 연애하는데 여자친구가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은 남자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해주려고 해요? 지켜주려고 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끈끈한 신성부대가 있었던 테베가 스파르타에 반대하는 아테네라든지 여러 폴리스들을 또 모아가지고 전투를 벌여요. 저번 시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레욱트라라 전투라는 전투는 네, 레욱트라 전투. 이거는 테베와 아테네, 그러니까 반스파르타 연합군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벌인 전투. 여기서 테베의 명장이 에파미논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명장의 지도하에 스파르타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무찌른다. 에파미논다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성애자였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 테베가 이끄는 그 부대, 이 부대가 스파르타를 무찌르면서 한동안 또 테베가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지금 그리스에서 지지고 볶고 내전이 벌어졌을 때 북쪽에서 힘을 키우고 있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군주는 필리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필리포스는 마케도니아가 어렸을 때 필리포스 어렸을 때 힘이 좀 없어가지고 당시 그리스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테베의 인질로 잡혀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필리포스는 거기서 그냥 인질로만 잡혀가서 분노를 사귄 게 아니라 자, 테베를 가가지고 거기서 테베의 군대가 어떻게 스파르타를 무찌르는지 그리고 에파미논다스가 어떻게 테베 군대를 잘 지휘하는지를 눈여겨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리포스가 이제 자기네 나라 마케도니아로 인질 생활에서 풀려나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테베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를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요. 전술이나 뭐 그 밖에 군대 배치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필리포스가 왕이 된 다음부터 이제 강한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해요. 마케도니아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하는데 자, 무조건 다 피보고 점령만 한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맹을 맺기도 했어요. 마케도니아 서쪽에 있던 이 에페이로스라는 나라, 이 나라와는 동맹을 맺어요. 이 에페이로스라는 나라의 왕, 그 왕의 딸이 그 올림피아스라는 여자였어요. 공주죠, 공주. 그리고 동생은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드로스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 마케도니아의 군주 필리포스는 이 올림피아스랑 결혼을 해요. 자,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가 첫날 밤을 가지잖아요? 근데 첫날 밤을 가지는 그날, 일설에 의하면은 올림피아스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번개가 꽉꽉 내리쳤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포스랑 올림피아스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기가 생겼는데 이 올림피아스라는 여자가 이제 마케도니아의 왕비가 된 거죠. 에페로스의 공주면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해. 지금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내 아이는 필리포스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자, 번개의 신 누구예요? 제우스가 있죠, 제우스. 자기는 그 벼락이 쳤을 때 제우스가 자기에게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달 있다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 사람이죠. 누구예요? 알렉산드로스죠. 그래서 올림피아스는 걸핏하면 마케도니아의 왕자인 이 알렉산드로스한테 너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라고 틈틈이 교육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 웬 뜬금없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아내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좋을 리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이 필리포스는 아주 군사적으로나 마케도니아가 주변 국가들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략가로서는 탁월했는데 이 아내를 좀 살갑게 대우하거나 어,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따뜻하게 하는 데는 좀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 필리포스랑 올림피아스는 결혼 생활 초부터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이가 아주 아주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올림피아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이 좀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일찍부터 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좀 집착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특히 뱀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는 숙소에다가 이 뱀을 기르거나, 예, 그리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끔 이제 뱀을 애완동물처럼 마치 길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아들인 알렉산드로스한테도 틈틈이 이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근데 이런 걸 또 필리포스는 아주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부부의 관계는 부부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와 에페이로스라는 나라 대 나라 간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둘은 또 함부로 이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필리포스가 주변 국가들을 계속 정복하면서 나라를 키우고 있을 무렵에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무럭무럭 크기 시작을 해요. 엄마한테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이란 얘기를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제우스의 피를 이어받았다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우스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들을 또 스스로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 보면 필리포스의 먼 조상님 중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있었고요. 올림피아스 쪽 가문에서 또 멀리 올라가 보면은 아킬? 아킬레우스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곧 제우스, 헤라클레스, 누구까지? 아킬레우스까지. 자, 자기는 이들의 후손이면서 이들의 뒤를 이어받은 알렉산드로스다. 자, 라고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다고요. 근데 이제 자신감이 지나치면은 에로건트, 오만한 게 되죠. 근데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그 영웅전, 플루타르크 영웅전 기록을 보면은 자기가 뛰어난 혈통을 받은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막 남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면서 자기만 뽐내는 그런 오만한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라 적절할 때 왕자고 나중에 왕이 되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연설할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의 권위를 조금 더 덧붙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그 얘기들을 잘 썼다 그래요. 그런 인물이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한 10살 무렵에 이 마케도니아 수도 펠라라는 곳이었거든요. 이 수도 펠라에 상인들이 한번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상인들 중에 하나가 난폭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말은 정말 털도 그렇고 탐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건장하고 힘 좋은 말이었는데 이 말이 너무 난폭한 거예요. 자, 말이 난폭하면은 막 발길질도 하고 하죠. 그거 잘못해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말 발길질에 이런데 가슴팍 이런데 차이면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해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말을 못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이 말을 보고 자기도 한번 타봐야지 했다가 너무 말이 난폭하게 구니까 그냥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린 알렉산드로스가 그 말 곁으로 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말을 다뤄보겠다고 한 거예요. 자, 필리포스 2세가 자, 처음에는 네가 그 말을 다룰 수 있겠어? 하고 걱정하는 거 반, 그리고 깔보는 거 반, 저 어린애가 저 말을 어떻게 다룰 건데, 자, 의구심 반 이렇게 봤다 그래요.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그 말 근처로 가가지고 자, 이 말이 왜 놀란지를 주변에서 관찰하고 있다가 그 말 근처로 갔어요. 자, 이 말이 왜 이렇게 난폭하게 굴었을까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이 말은 그 태양에 비친 자기 그림자 있죠.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고 뭔가 이게 자기한테 덤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림자 때문에 막 난폭하게 행동을 하고 있던 거였어. 자, 그림자를 안 보려면 자, 태양을 어떻게 하면 되죠? 태양 쪽으로 서게 되면은 자, 자기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어린 알렉산드로스가 말 고삐를 잡아당겨가지고 이 말의 얼굴을 태양 쪽으로 가까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더 이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 난폭한 말이 온순해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알렉산드로스는 이 말을 타고 이제 앞으로 등장할 세계 전국 곳곳을 누비게 되는데 이 말이 그 유명한 복해팔루스예요. 영어로는 이제 부세팔루스라고 표기 되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네, 알렉산드로스는 영웅의 여러 가지 조건들, 혈통, 뭐 여러 가지 외모 이런 것들 외모도 굉장히 또 탁월했고 뛰어났다고 하는데 자, 거기다가 뛰어난 명마까지 얻게. 자, 필리포스 2세는 아내를 굉장히 좀 싫어했지만 아내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알렉산드로스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왕으로서의 자질만큼은 꽤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자,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당시 그리스에서 존재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을 알렉산드로스에게 붙여요. 그 선생님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져 오는 그리스 철학의 어떤 정통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요, 알렉산드로스. 뭐 시를 짓는 거, 그리고 남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웅변, 그리고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말을 아주 요령껏 잘하는 방법, 수사, 그리고 문학 이런 것도 배우게 되죠.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널리 읽히던 문학 작품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다 배웠는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책이 있었죠. 네. 일리아스 기억나요? 트로이 전쟁 이야기죠. 이 알렉산드로스가 나중에 페르시아 원정을 가가지고 페르시아 지역에서 자, 선생님 봐봐. 한 요만한 사이즈의 한 책 한 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조그만 상자를 하나 그 페르시아 수도에서 얻게 되는데 부하들이 이거를 알렉산드로스에 바쳐요. 그러면 물어봐요. 이 지금 작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이 귀한 상자에 하나를 담고 싶으면 뭐를 담고 싶습니까, 대왕님? 하고 물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그때 뭘 담고 싶었다 그랬을까요? 평소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 뭐? 일리아스를 여기다 보관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알렉산드로스는 평생 그 32살에 죽거든요. 32살에 죽을 때까지 이 일리아스를 손에서 놓지 않고 뭐 전쟁터에서나 아니면 평소 일과 생활할 때도 항상 이거를
꿈을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일리아스에 써 있는 대로 자, 일리아스는 결국 트로이 전쟁 얘기죠. 트로이 전쟁은 누가 어디로 쳐들어간 얘기예요. 어느 나라가. 그리스가 트로이로 쳐들어간 얘기죠. 그리스는 유럽에 있는 서양이죠. 트로이는 어디 있었어요? 그쵸. 소아시아, 터키, 동양에 있던 조그만 도시 국가죠. 서양 사람들이 동양으로 쳐들어간 얘기잖아요. 그죠? 이전까지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이전의 폴리스들은 그리스 안에서만 지지고 볶았죠. 스파르타, 아테네, 뭐 이런 나라들이. 근데 왜 우리는 저 페르시아 쪽 침략만 받고 막아내기만 할 뿐 저쪽으로 우리 우월한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거나 쳐들어가지 못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알렉산드로스의 어떤 의구심이나 야망을 항상 충족시켜준 책이 어떤 책이었다? 일리아스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킬레우스가 트로이를 무너뜨리러 넘어갔듯이 알렉산드로스도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나게 돼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아버지 필리포스는 정말로 군사적으로 탁월했어요. 그래서 주변 도시 국가들을 점점 점령하다가 마침내는 내전으로 혼란해 있던 그리스 지역까지도 군대를 보내요. 자, 전투마다 번번이 승리를 거두는데 자,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다 보니까 마케도니아 수도는 항상 텅텅 비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수도가 비게 되면 이 북방의 국가들이 겨우 지배를 하는데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랐고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걱정이 된 필리포스 2세가 이 그리스 지역을 원정을 떠나면서 이제 막 16살이 된 자기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맡겨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16살의 알렉산드로스가 이 아버지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마케도니아를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된단 말이에요. 펠라. 아니나 다를까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를 비우자마자 북방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에 자기를 따르는 부하 장군들을 데리고 이 반란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다 일일이 격파를 시킨다. 그 다음에 일부 도시에는 자기가 그 도시의 이름을 새로 정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로폴리스였어. 이거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알렉산드로스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죠? 자,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원정을 마치고 마케도니아로 돌아왔더니 아들이 북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모조리 진압을 한 거예요. 너무 칭찬할 만한 일이죠. 잘했다, 잘했다. 자,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들이 점령 지역의 그 나라들의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로폴리스로 적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듣고 필리포스 2세가 이름이 그게 뭐냐. 그냥 반란만 진압했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너 이름을 붙여야겠었느냐. 라면서 아들한테 한마디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하겠지만 이게 핀잔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랑 아들이 점점 이제 특히 알렉산드로스가 커감에 따라서 이 왕자리를 놓고 그리고 뭐 군사 전략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계속 미묘한 경쟁 관계에 돌입을 해요. 이런 말을 또 남겼다 그래요. 그 필리포스 2세가 이 그리스로 내려가가지고 나머지 폴리스들을 막 점령하고 있을 때 승전보가 막 왔을 거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수도 펠라로. 이때 알렉산드로스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저렇게 모든 땅을 정복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왕이 됐을 때 정복할 땅이 없어질 텐데? 라고 걱정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커가면 커갈수록 두 부자 간의 관계는 자, 이제 그냥 부자 간의 어떤 그런 정을 넘어서 점점 경쟁하는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여기 더 기름을 부었던 거. 알렉산드로스의 엄마랑 필리포스가 사이가 좋았다 그랬나요? 안 좋았다 그랬죠. 자, 요 무렵에 필리포스 2세가 자기가 평소에 믿고 자기 이렇게 아끼던 장군 아탈로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아탈로스에게는 조카가 있었어요. 자, 그 조카가 클레오파트라라는 조카였어요.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는 당시에 많이 쓰이던 이름이에요. 클레오파트라 풀네임은 에우리디케. 자, 클레오파트라 에우리디케는 알렉산드로스보다 한 살 많았어요. 근데 필리포스 2세가 이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가지고는 이 아탈로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아탈로스의 조카였던 클레오파트라 에우리디케랑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결혼 이미 올림피아스랑 했죠. 근데 결혼을 또 한 거예요. 옛날 왕들은 결혼을 여러 번 하기도 하잖아요. 자, 필리포스는 부인이 최종적으로 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마지막 결혼을 했어요. 자기 아끼는 장군의 조카 클레오파트라 에우리디케랑. 이 클레오파트라는 나이가 알렉산드로스보다 한 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자기 새엄마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는 결혼을 하니까 결혼식을 했겠죠.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에 자기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도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그 뭐예요? 알렉산드로스를 낳아준 또 부인이 있죠. 그 올림피아스도 결혼식에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올림피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의 결혼식에 초대가 된 거예요. 막장이죠? 예. 자, 그리고 결혼식이다 보니까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이 한참 이제 무르익었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 아텔로스라는 이 장군이 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어, 이제 이 그 이 아텔로스랑 클레오파트라는 다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이제 새 부인 클레오파트라와 필리포스 사이에서 앞으로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이어갈 적법한, 그러니까 법에 맞는 정통 계승자가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봐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엄마는 올림피아스죠. 그 올림피아스는 어디 출신이었어요?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어요? 이웃나라 에피로스 출신이었죠. 자, 그래서 이 올림피아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거나 필리포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도 그 아버지의 정통 수계자로서 엄마 혈통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아무튼 술자리에서 아탈로스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알렉산드로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나빴겠죠? 자, 그래서 이때 아탈로스한테 한마디를 해요. 그랬더니 아탈로스는 이 또 알렉산드로스에게 섭외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죽이겠다고 칼을 빼고 이 아탈로스에게 덤벼들어요. 자, 근데 이걸 주변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는데 이때 이걸 보고 있던 필리포스도 화가 많이 났어요. 자기 아들이란 놈이 그 아탈로스 장군이랑도 싸움이 붙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칼을 빼어들고 일어나서 그 아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자,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꽈당하고 넘어졌다. 자, 그랬더니 이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가 넘어진 걸 보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술 마시고 꼬꾸라지는 꼴을 봐라. 저게 영웅의 모습인가? 저게 왕으로서 할 일인가? 저게 왕으로서 적합한 행동인가?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는다. 자, 왕이면서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근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날은 어떻게 술자리가 끝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인데, 자, 알렉산드로스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무례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대로 수도에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반역죄로 벌을 받거나 죽겠죠. 그래서 엄마 올림피아스한테 가가지고 우리 여기서 앞으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엄마 고향으로 가자 그래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와 엄마 올림피아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어디로? 이 에페이로스라는 곳으로 잠시 대피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필리포스 2세는 군사적으로 워낙 탁월해가지고 요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 자, 이 그리스 세계의 나머지 폴리스들, 테베를 중심으로 하는 이 폴리스들을 자기 아들 그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요 무렵에는 마케도니아가 요 그리스 세계를 전부 다 통일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 이슈가 방금 있었고, 자, 알렉산드로스랑 그 엄마 올림피아스는 에페이로스로 가버렸다 그랬죠? 그죠? 자, 이 필리포스는 어떻게든 저 아들 만약에 잡게 되면은 저 아들 벌을 주고던가 크게 혼을 내줘야겠다 싶었는데, 자, 주변에서 이 필리포스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앞으로 지금 마케도니아가 이 나머지 지역도 다 통일하고 더 뻗어 나가야 되는 나라인데, 집안 돈속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드로스도 그때 술자리에서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용서를 좀 해줘라. 그리고 에페이로스란 나라도 중요한 나라니까 그 나라도 이러다간 전쟁이 날 텐데 그 나라도 우리로 끌어들이려면 자기 그 부인이었던 올림피아스나 알렉산드로스나 수도로 불러가지고 좀 달래줘라. 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필리포스도 여기에 마음이 넘어가게 돼. 자, 그래서 필리포스가 자, 자기 부인이었던 올림피아스랑 알렉산드로스를 수도 펠라로 불러요. 근데 부른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아까 올림피아스의 남동생 누가 있었다 그랬죠? 또 다른 알렉산드로스가 있었다 그랬죠? 자, 그 당시 이 알렉산드로스는 에페이로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으로 배울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외삼촌이죠. 이 에페이로스의 국왕 알렉산드로스랑 우리가 배울 이 알렉산드로스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도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이 클레오파트라랑 에페로스의 왕 알렉산드로스를 결혼을 시키기로 해요. 그러니까 에페이로스랑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다시 좋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들을 불러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또다시 한번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 결혼식장에서 평소에 이 필리포스에게 많이 사랑을 받다가 필리포스랑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벌을 받았던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필리포스 2세를 가까이에서 지키는 경호대장이었는데 필리포스 2세랑 동성 연애 관계이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파우사니아스가 필리포스 2세랑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필리포스 2세에게 좀 굴욕을 당하는데 이거를 평소에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이 결혼식 자리에서 파우사니아스가 필리포스 2세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다. 자, 그리고 파우사니아스가 이거를 혼자 범행을 계획한 건지, 누가 이걸 시킨 건지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파우사니아스가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 파우사니아스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경호원들, 경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우사니아스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걸 시켜서 죽였는지 역사적으로는 영원히 감춰져 버렸죠.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파우사니아스가 필리포스를 죽이게끔 시킨 게 누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필리포스의 원한 많은 부인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 누구? 올림피아스가 이거를 뒤에서 시킨 것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튼 필리포스가 죽었기 때문에 가장 당시에 경험도 있고 인기도 많았던 이제 막 20살이 된 누가 왕이 됐을까요?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군주로서 즉위하게 된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즉위한 다음에 20살짜리가 즉위를 한 거예요. 경험도 많고 능력 있던 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20살짜리가 군주가 되니까 그동안 지배를 받고 있던 여러 폴리스들이나 도시 국가들이 여기에 잘 따랐을까요? 따르지를 않고 반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즉위하자마자 알렉산드로스가 한 거는 코린토스라는 그리스 도시에 여러 뭐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라든지 테베라든지 여러 도시의 정치인들을 모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모아놓고 자,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잘 이끌어가겠다는 계획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설득을 한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지역은 즉시 군대를 보내서 다 진압을 해요. 굉장히 나이는 어리지만 어떤 모습이에요? 카리스마 있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어요. 22살이 됐죠. 자, 그동안 그리스인들이 엄두를 못 냈던 신화 속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는 일리아스에서만 존재하던 자, 서양이 동양을 치러 간 일을 마침내 알렉산드로스가 실현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이거 보스포루스 역 기억나요? 이호가 건넜다는? 그죠? 여기도 좁은 바닷길이 있어요. 이 좁은 바닷길은 헬레가 건넜다고 해가지고 헬레스폰트라고 불러요. 황금빛 양을 타고 오누이가 건너갔던 그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황- 황금 양을 타고 오누이, 남매가 그, 바다 건너가지고 이쪽 코르키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어, 어떻게 됐죠? 여자애가 떨어졌죠. 근데 여자의 이름이 헬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의 이름은 헬레스폰트라는 바다예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군대를 이끌고 이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요. 자, 건너자마자 뭘 했을까요? 창을 뽑아가지고 이 터키, 이 소아시아 대륙에다가 창을 휙 던져요. 자, 이 창이 꽂힌 이 지역, 내가 이 지역을 다 어떻게 하겠다? 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는 요, 여기가 옛 트로이 지역이잖아요? 이 트로이 지역에 있었던 아킬레우스를 모셔놓은 무덤과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킬레우스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참배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앞으로 동방으로 원정을 나가가지고 저 페르시아 세력들을 모조리 무찌르겠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는 설마 설마 했는데 그리스가 지들을 쳐들어왔어요. 거꾸로. 자,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이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랑 드디어 맞붙어 싸우게 되죠. 자, 당시 페르시아의 군주는 다리우스 3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1세는 이미 150년 전에 죽었고 여차저차해서 다리우스 2세가 있었고 150년 후에 다리우스 3세라는 군주가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페르시아는 영토가 엄청 컸어요. 근데 요 무렵에 다리우스 3세는 이집트 지역을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집트는 만만한 곳일까요? 만만한 곳이 아닐까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너희 4대 문명 기억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피라미드랑 스핑크스가 있는 어느 문명이 있었어요.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이집트인들이 자부심이 커요, 역사에 대해서. 근데 요 무렵에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막상 지배를 해서 군대를 보내긴 했는데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세금을 걷는 거나 여러 면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3세는 요때도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그 22살의 젊은 청년이 창을 내던지면서 바다를 건너서 페르시아를 쳐들어온 거라. 자, 처음에는 이 다리우스 3세가 자기가 직접 알렉산드로스랑 맞붙어 싸우지 않고 자기가 아끼는 장군들 몇몇을 보내요. 그리고 그 장군들 몇몇이랑 요 지역에서 일전을 벌이는데 요 지역에서 벌인 일전이 그라니코스 강에서 벌어진 전투라 그래서 그라니코스 전투예요. 무슨 전투? 그라니코스 전투. 이 그라니코스 강 전투는 요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줄 거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18,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보병, 기병 합쳐서 기병 한 5,000명, 보병 한 13,000명. 그리고 페르시아의 군대는 장군 mem논 그리고 뭐 스피트리다테스 다리우스 왕의 뭐 사위나 친척, 조카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인데 대략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군대였다. 숫자가 어때요? 훨씬 더 많죠, 페르시아 군대가.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의 전술은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그라니코스 강을 놓고 페르시아 군대랑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대치하게 됐는데 자,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부하들 앞에서 자기가 제우스의 후손이다. 자,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다. 아킬레스의 후손이다. 자, 이런 식으로 부하들 앞에서 부하들을 이제 사기를 북돋는 이런 연설을 쭉 마친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굉장히 그 윤이 번쩍번쩍 나는 그리고 특수 강철로 만든 투구를 썼다 그래요. 그리고 이 투구 양 옆에는 여기 귀 부분에는 하얀 깃털을 꽂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진짜 무슨 제우스 신의 아들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그런 코스튬으로 자기를 이제 뽐낸 다음에 자 보통은 왕은 앞에 나서서 싸워요. 뒤에서 명령을 하죠. 뒤에서 명령을 하는 이유는 앞에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죽을 수가 있죠. 자 부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자기를 따르는 주변의 기병 몇몇을 데리고 강을 제일 먼저 건너가지고 자, 적진을 공격해 들어. 자, 그래서 갑자기 왕이 왔다고 하고 옷 또 화려하게 입은 사람이니까 딱 왕인지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자, 페르시아 군대가 알렉산드로스에게 덤볐을 때, 자, 알렉산드로스가 뭐 들고 있던 창을 던져가지고 자, 그 페르시아 장군을 하나 맞추기도 하고, 자, 던진 창이 이제 없으니까 자기 부하로부터 또 창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창을 던져서 적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무용을 떨쳤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적의 대장격인 장수 하나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 장수랑 소위 말하는 1대1 맞대결, 일기토라고 하죠. 자, 이 일기토를 벌여요.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적장이랑 싸우고 있을 때 이걸 보고 있던 적장, 또 다른 적장 하나가 알렉산드로스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뒤에서 치려고 하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버지 필리포스 때부터 마케도니아를 섬기던 신하 플레이투스라는 장군이 알렉산드로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알렉산드로스 뒤편으로 가가지고 알렉산드로스를 치려는 장군의 팔을 내리쳐요. 자,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 그라니코스 전투에서는 숫자는 적었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돼요.
자, 전쟁이 끝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여기 지금 빨간 줄에 나와 있어서 알 수 있듯이 요 소아시아 해안가를 쭉 돌아요. 이거 왜 이렇게 돌았을까요? 요 바닷가에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뭐 밀레투스, 할리카르나소스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항복하는 도시 국가들은 후하게 대우해주고 살려주고 저항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참이나 짓밟았다. 자, 그러다가 요 도시 여기에 고르디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고르디움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매듭이 있었어요. 매듭. 매듭이 뭐죠? 줄 묶어놓은 거죠. 그죠? 이 고르디움에 있었던 이 매듭은 절대로 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엉켜있는 매듭이었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 매듭을 푼 사람이 이 동방의 왕이 된다는 그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 고르디움을 지나다가 이 매듭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겠죠. 과연 알렉산드로스가 저 매듭을 풀까?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매듭을 풀어볼 시도도 하지 않고 바로 칼로 매듭을 쳐서 매듭을 두 동강을 내버렸다. 자, 그리고서는 고르딘의 매듭을 내가 풀었다. 내가 동방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선보였다고 하죠. 아무튼, 자, 그렇게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힘든 일에 매달리지는 않았다. 네. 자, 그리고는 계속 동방원정을 나아가가지고 이소스라는 곳에서 마침내 벽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를 맞닥뜨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기 부하들 앞에 가가지고 부하들 자, 이름 하나하나를 직접 부르면서 부하들에게 충성심을 끌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비슷한 전술. 이제 그 강을 건너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전술을 통해가지고 이 다리우스 3세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직접 공격해더라고요. 이때 허벅지에 칼을 맞기도 하고 알렉산드로스가 되게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자, 이런 부상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다리우스 3세를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가서 다리우스 3세가 결국은 타고 있던 전차를 이제 타고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도망을 가게 된다. 이소스에서 페르시아의 군주를 무찌르고 요 지역, 요 지역은 예전에 페니키아라고 불렸던 지역이죠. 요 지역의 반란을 또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잘 지배하고 있지 못하던 어느 지역? 이집트 지역을 지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를 또 하나 건설을 해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다리우스 3세는 이때 자,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티그리스강 옆에 있던 가우가멜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로스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기세가 워낙 강하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유프라테스강 서쪽은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지역은 내가 가지겠다.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어요. 거절하죠. 그리고는 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다리우스 3세랑 또다시 한번 전투를 치러요. 여기서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대승을 거두죠. 자, 그렇게 해서 다리우스 3세는 여기서도 패배해서 자, 지금의 저 중앙아시아 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부하 베소스라는 사람이 이 다리우스 3세를 결국은 배신을 해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베소스는 다리우스 3세를 죽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에게 항복하겠다고 왔는데, 자,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가지고 다리우스의 시체를 덮어줘요. 그리고는 베소스에게 가가지고
왕은 누구만 죽일 수 있다? 왕은 나 같은 왕만이 죽일 수 있는데 너는 신하 자격으로 왕을 배신했으니까 너는 차마 못할 짓을 했다. 자, 그러면서 다리우스를 배신했던 베소스를 극형에 처하죠. 자, 왕을 죽였다는 거는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점령을 크게 성공적으로 마치는가 싶었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여기까지 본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와 부하 장군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평소에 자기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들었던 대로 이 동방으로 나가면 인도가 있고 그 인도 더 동쪽에는 넓은 바다가, 끝없는 바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수도 바빌론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여기서 많은 것들, 페르시아의 눈부신 문화 같은 것들을 보고 나서 자, 부하들의 어떤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동방으로 가게 돼요. 자, 그리고는 인도 지역까지 가서 인도 지역은 또 날씨도 더 어때요? 덥죠? 그 지역에서 막 전염병에 걸려서 부하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인도 지역에 있던 조그만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인도 지역에서는 심지어 또 코끼리를 막 병사로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코끼리 병사들을 또 제압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알렉산드로스가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지만 딱 한 번 져요. 누구한테 졌을까요? 돌아가자는 자기 부하들한테 딱 한 번 져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계속 돌아가자는 부하들 결국 거절을 못하고 자, 이 지름길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회군 도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염병에 걸려요. 일설에 의하면 말라리아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된답니다. 자, 근데 죽어가는 알렉산드로스 주변에 부하 장군들이 모였어요.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입니까? 알렉산드로스는 당시 정식 부인이 아니라 그 첩에게서 얻은 자식 하나가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중앙아시아 지역을 소그디아나라고 불렀는데, 요 소그디아나 지역에 록사나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직 낳지 않고 그 여자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누가 내 뒤를 이을 건지를 콕 집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하들이 와서 지금 죽어가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물었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대답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 뒤는 누가 있는다? 가장 강한 자가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어요. 후계자를 정한 거예요, 못 정한 거예요? 자, 결국은 알렉산드로스 장군들끼리 서로 내가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물고 물리는 전투가 300년 동안 벌어져요. 자,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알렉산드로스는 그냥 원정만 떠난 게 아니라 자, 이 지역, 그 페르시아가 지배한 이 동양 지역, 지금의 그 중동, 서아시아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끔 하고 그리스인들을 이 지역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문화를 다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금방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 300년 동안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많이 전파가 돼요. 그리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헬라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전파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 영상은 좀 못 봤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